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 황수영 선생님의 근현대 프랑스 철학의 뿌리들 출간 기념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죠. 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정현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황수영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수영 선생님께서는 음소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황수영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을 졸업하신 후 같은 대학 철학과에서 베르그손 연구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마치신 후 프랑스 파리 4대학에서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프랑스 생명철학 전통, 꽁디악, 맨드비랑, 라베송, 베르그손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하셨습니다. 이후 현대 프랑스 생성철학으로 관심을 넓혀 깡길렘, 들레즈, 시몽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계시고요. 번역서로 장 이브 고피의 기술철학,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 시몽동의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그리고 저서로는 베르그손 지속과 생명의 형이상학, 철학과 인문학의 대화,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리고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하신 베르그손 생성으로 생명을 사유하기, 깡길렘, 시몽동, 들레즈와의 대화, 2014년에 나왔고 무선판으로도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몽동 개체화 이론에 의해 질베르 시몽동 등이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인문한국 교수,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초빙 교수를 거쳐 현재는 홍익대학교 교양과 강의 전담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이렇게 강연을 해주셔서 황수영 선생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모두 음소거를 풀어서 박수로 황수영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음소거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화면 공유부터 할까요? 네. 왜 두 개지, 이게? 아,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열었던 걸 닫았는데, 다시 열게요. 좀, 저는 시간 좀. 네. 그럼 여신 동안. 있고. 열어주시는 동안이요. 제가 뒷표지에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를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소개이니까 들어봐 주세요. 네. 서양 근대 철학은 두터운 금고 속에 감추어져 그 존재만으로 사유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폐뭉치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우리가 어떤 각도로 돌리는가에 따라 끝없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만화경과도 같다. 네. 시작.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이 책이 근현대 프랑스 철학의 뿌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재판이죠. 예, 원래 2015년에 근현대 프랑스 철학의 철학, 이런 제목으로 나왔던 책이고, 철학과 현실사에서 나왔었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번 지금 21년이니까 15년, 5년, 16년 전에 나왔던 책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제가 박사 과정 때 했던 박사 논문에 썼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작업들이 같이 들어가서 제가 이제 초기에 처음에 이제 철학을 시작할 때 입문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죠. 초창기 관심사를 반영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꽤 초창기에 나오다 보니까 두고두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갈무리에서 다시 한번 내보자, 재판을 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그 마음속에 좀 이렇게 찜찜했던 부분을 다시 이제 드러내서 거기에 이제 잘못된 부분 좀 수정하고 그리고 빠진 부분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저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분 이제 만나 뵙고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럴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갈무리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반갑고요. 인사가 늦었네요. 자, 근현대 프랑스 오늘 이제 준비해 온 내용으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이제 질문과 질의응답 뭐 이런 시간으로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져서 1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건너뛸 건 건너뛰고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3세기에 걸친 프랑스 철학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기는 많아요. 어떤 걸 빼야 할지 좀 네, 여러 가지 주저도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책은 보통의 일반적인 철학사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원래 제가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엮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서양 근대 철학 하면 반드시 나오는 그런 주연급들 되는 인물들이 있죠. 예, 그런 인물들을 저는 그냥 배경으로 밀어 넣고 당신들이 이때까지 많이 했으니까 잠시 좀 비켜주시오. 뭐 이런 부탁을 제가 하고 조연들을 전경에 배치를 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의도 자체가 주류 철학보다는 주류에 의해 타자화되어 왔던 프랑스의 어떤 숨어있는 사유들을 찾아보자. 원래 이제 제가 프랑스 철학 공부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이제 뭐 주저없이 이런 의도를 이제 책에 담은 거죠. 그럼 주류라고 하면 프랑스 철학이 주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주로 이제 데카르트 철학이고 주로 이제 기계론적인 측면이에요. 이따가 보겠지만 데카르트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코기토 이런 측면은 독일에서 주로 많이 발전시킨 것 같고 그리고 프랑스에는 유물론적이고 기계론적인 측면,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인 측면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부분이 발전이 됐고 계몽주의자들은 또 나름대로 사회 개혁을 위한 이론 이런 것을 이제 구축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계몽주의의 또 후예인 꽁트의 실증주의 이 주변에 뭐 데카르트의 뭐 후예들이 또 많이 있고 뭐 계몽주의의 후예들 뭐 꽁트의 후예들 많이 있지만 이제 주가 되는 입장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계몽주의 꽁트 연장선상에서 프랑스 사회과학이 태동을 해요. 프랑스 사회과학은 우리가 흔히 인문사회과학, 문학하고 철학 빼고 인문사회과학이라고 부르는 학문들이 19세기 말부터 태동하는데 이런 영향이죠. 꽁트의 영향, 실증주의 영향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계론 계몽주의의 전통은 또 면면이 이어져서 프랑스식 사회철학 이쪽으로 또 이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프랑스 철학의 주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주로 많이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사람들은 이런 입장들이 아니고 이쪽이거든요. 반데카르트주의 전통이에요. 반데카르트주의 전통도 데카르트 전통 못지않게 면면이 또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인데 이 흐름이 이미 데카르트 시대에 파스칼이 있었고 데카르트 좀 후기죠. 후기. 데카르트가 나이 들었을 때 파스칼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몽주의 내에서 이미 루소 자신도 계몽주의지만 그 안에서 또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또 다른 측면을 발전시킨 루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역시 계몽주의의 중요한 인물인 꽁디악 뭐 이런 사람들이 몇몇 이데올로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발로서 맨드비랑이 나오고 라베송은 여기에는 없지만 계몽주의와 꽁트 사이에 프랑스에서 후쟁이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이제 독일 철학을 많이 조금 좀 무분별하게 수입을 해서 국가 철학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나라 국민윤리 같은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반발로 라베송은 또 나와요. 그다음에 베르그손은 꽁트 이후에 그 과학주의적 전통에 비판하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반데카르트주의 전통도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주류의 입장은 아니에요. 프랑스 철학의 주류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예. 이 입장은 프랑스 철학이 원래 주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좀 과장된 데가 있어요. 이 하나의 그 새로운 사조로서 나오다 보니까 그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과장되게 자기 입장을 확대 해석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그 지나친 확대 해석, 예를 들면 뭐 기계론의 지나친 그 확대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우려와 그 과장이 심해지면 이건 또 오류가 될 수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그런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하죠. 이 반데카르트주의 전통은. 그리고 뭐 이 프랑스 철학은 뭐 대부분 다 데카르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반데카르트주의에도 역시 데카르트의 영향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여기서 다루는 제 책에서 주로 제가 주로 다루는 부분은 맨드비랑 라베송 베르그손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 유심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이에요. 스피리투얼리즘 프랑스에라는 입장이고 이 입장이 그 내재성의 철학, 개별성의 철학, 잠재성의 철학 이런 그 식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내재성, 개별성, 잠재성과 같은 이런 용어들이 현대 철학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준 부분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서양 근대 철학의 지배적 구도를 보자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 근대 철학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프랑스 철학이라는 게 서양 근대 철학의 구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거기 서양 근대 철학으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통 근대 철학은 대부분의 어떤 책들을 보더라도 칸트가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양분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이제 종합을 하는 칸트식 종합하는 그런 과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반발하는 입장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거의 뭐 대세로 그 자리를 잡아서 이 얘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합리론 전통과 경험론 전통이 있고 거기에 대한 칸트의 종합 보통 이렇게 이제 구도를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있죠. 자, 그 중에서 합리론은 아무래도 플라톤의 이성주의 전통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성주의 전통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중세 철학이라는 긴 기간이 있어서 르네상스도 있고 그래서 이 중세를 거치면서 많은 변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플라톤의 이성주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당연히 있고 한데 이 합리론과 그다음에 경험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플라톤의 제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죠. 아리스토텔레스 안에 플라톤의 영향이 굉장히 상당히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험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경험주의 전통, 주로 그쪽을 이제 계승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합리론은 플라톤의 이성주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르네상스 중세 말부터 르네상스기에 이르러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재해석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데카르트도 뭐 나중에 이제 회고를 하면서 내가 대학에서 배운 것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뭐 신학뿐이다. 그리고 참 재미가 없었다. 이런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이 있었던 건데 그러나 이제 중세 말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상당히 많이 연구되면서 르네상스기로 오면서 거기에 대한 한쪽에서 또 반발도 있어요. 그 반발로서 신플라톤주의가 연구가 되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주의가 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세에 대한 반발로 이제 나타난 철학들이 플라톤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런 이성주의 전통이 플라톤적인 그쪽
계열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데카르트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스콜라 철학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이쪽으로 이성주의 전통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합리론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보통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꼽고 있고 수학주의, 특징은 수학주의죠. 이 합리론은 이거야말로 이제 플라톤적인 사고 방식이고 수학주의라는 것은 다만 차이는 플라톤이 이데아적 본질주의라면 여기 그 근대 철학자들은 법칙적 본질주의라는 거, 법칙이 더 중요한 수학을 이제 자연에 그 적용해서 물리 법칙 같은 것을 발견하는 이런 과정에서 법칙적 본질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플라톤의 그 이데아적 본질주의와 좀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험론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주의, 홉스, 로크, 버클리, 뭐 흉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의 주체로 삼았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보시면 이제 정신, 영혼 이런 거거든요. 데카르트 시대에는 정신, 영혼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정신, 영혼. 영국 쪽의 경험론 전통에서는 정신, 영혼보다는 마음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였어요. 마음, 마인드예요. 자, 이 정신, 영혼은 그리스어의 푸시케가 아니마, 그다음에 암무, 불어로 암무라는 말로 번역되는 그런 전통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소울이 되겠고, 그다음에 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푸뉴마라는 말. 푸뉴마가 이제 숨결이에요. 푸시케는 뭐 영혼이라는 뜻이고, 푸뉴마, 숨결, 숨을 쉬게 하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영혼이나 숨결이나 둘 다 어떤 의미냐면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 예.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들이죠. 푸시케도 그렇고 푸뉴마 둘 다 마찬가지예요. 푸뉴마가 라틴어 스피로로 번역이 되고, 이 스피로가 불어로는 에스프리, 영어로는 스피릿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티칸에서 가까운 관계로 프랑스는 이 카톨릭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었으므로 이 아니마, 소울, 아니마, 암무 이런 거라든지 스피로, 에스프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쓰였어요.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들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스피리트와 같은 이런 용어들은 영국 철학에서 많이 안 쓰여요. 스피리트 같은 거는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을 주죠. 소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국 철학에서 마인드를 주로 쓰는데, 주관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감각을 한다. 감각, 이성, 생각을 한다 하는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영국에서는. 프랑스에서는 그것이 암무, 영혼의 작용 혹은 에스프리의 작용이에요. 에스프리, 암무를 이렇게 약간 뉘앙스는 구별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마인드는 어디서 나오냐면 라틴어 멘스에서 나오는데, 멘스는 그리스어 누스의 번역어예요. 그리스어 누스는 이성이란 뜻이죠. 이성, 정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신, 이성 이런 데서부터 나온 마인드, 이게 이제 멘탈리티, 그리고 불어에도 망달리테라는 말은 불어에도 있죠. 그런데 이 마인드에 해당하는 불어가 없어요. 그냥 에스프리, 암무만 쓰여요. 프랑스에서는 그냥 마인드 대신에 에스프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인드하고 에스프리, 암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암무, 에스프리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널리 쓰인 용어고 그것이 철학으로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은 바티칸에서 멀리 있던 관계로 카톨릭의 영향에서 조금 자유로웠죠.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는 자유로웠죠. 그래서 이 마인드에는 그렇게까지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마음에 이루는 내용들이 뭐냐면 욕망, 감각 경험, 감정 이런 것들이고, 경험을 해서 이런 걸 중시하고 감정, 감각, 욕망. 그다음에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후천적인 거고, 선천적으로 이성이라는 건 주어지지 않아요. 후천적으로 이제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죠. 도구적 이성 같은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이성이라는 개념은 홉스 같은 사람에서 이미 그렇게 등장하고 휴음 뭐 다 마찬가지예요. 로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로크한테는 데카르트의 영향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 합리론에서는 이 뭐냐면 그 이성을 중시하죠. 이성이 제일 정신에서 가장 영혼이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감성에 대한 경시 풍조가 있죠. 욕망, 감정에 대한 경시. 이거는 뭐 플라톤의 이성주의 전통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미 합리론 경험론에서 있고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아까 비판자들, 반데카르트주의 전통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보시면 파스칼, 루소, 여기 이제 계몽주의는 비판자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제 루소가 이제 비판한 계몽주의라 해서 중간에 또 그냥 넣은 거예요. 자, 파스칼이 데카르트 이성주의를 비판할 때 그 이성을 비판하면서 뭘 내세웠느냐 하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섬세의 정신, 에스프리 드 피네스예요. 에스프리 드 피네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이 이제 마음이죠. 마음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아까 영국 철학에서 나온 마인드가 아니고 꾀르예요. 꾀르. 그럼 이 꾀르는 영어로는 하트죠. 하트. 여러분이 그 영국 철학에서 하트란 말 사용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나타나지 않죠.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문학에서는 좀 나오겠죠. 문학에서. 이 꾀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하느냐 하면 그리스의 튀모스에서 유래해요. 튀모스. 튀모스는 뭐냐면 플라톤의 영혼 3분설에서 뭐가 있어요? 영혼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성, 용기, 또는 기계, 이성, 기계, 욕망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욕망은 아까 얘기를 했고 감성해서 이제 플라톤이 이제 좀 경시했던 부분이고 용기, 기계라는 것은 싸움터에 나가서 뒷걸음치지 않고 용기 있게 이제 그 싸움에 임하는 것 이런 의미인데 아무튼 용기예요, 용기. 그것이 이제 아까 보시면은 영국 경험론이나 그 대륙 합리론에서 이 용기, 튜머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정신 어떤 인식 기능은 아니고 감정도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라틴어 코리스라는 말, 코리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프랑스어로 꾸라주, 영어로 커리지, 용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쌍띠망, 감정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플라톤 그리스적인 영혼의 또 다른 어떤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제시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다른 감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두 근원과 다른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파스칼은 이걸 가지고 섬세의 정신, 마음 가지고 뭘 강조하냐면 아주 정말 순수한 감정을 얘기해요. 쌍티망, 순수한 감정, 섬세한 감정. 그럼 앞에서 휴미나 데카르트도 감정, 욕망 이런 거 얘기는 했지만 같은 그거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뭐냐면은 휴 같은 경우는 감정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얘기할 때 동물과 비교하면서 사례를 들어요. 이 감정은 동물에게도 있다 하면서 인간이 예를 들어서 아주 뻐긴다든지 아주 분노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정 관찰하면서 이런 것들은 동물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상당히 자연주의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섬세의 정신, 이런 섬세한 정신, 꾀르 속에 있는 이 감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상당히 섬세한 어떻게 보면 좀 미학적인 거라고 할까? 이런 거여서 좀 뿌리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도 이 비판제에 좀 들어가긴 해요. 데카르트를 나름대로 비판하거든요. 어떤 입장으로 비판을 하냐면 디드로 달랑베르, 루소, 당시엔 루소, 꽁디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프랑스 계몽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18세기
중반 정도 되는데 그 1688년에 영국에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제 귀족이나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그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좀 엘리트들의 그 민주주의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헌 군주제로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식인들이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는 여전히 절대 왕정 루이 14세, 루이 15세 해서 이제 이때는 이제 루이 16세죠. 절대 왕정이 그 프랑스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고 그 성직자들의 권위가 아직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 계몽주의자들의 철학적 목적은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과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통일된 세계관을 이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좀 인위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에서 그 이원론, 데카르트의 어떤 코기토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 부분이 이원론에서 데카르트가 영혼을 인정하잖아요. 인간 영혼, 기독교적인 인간 영혼을 한편으로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물질과 자연에 대해서는 기계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영혼 부분은 제거하고 기계론만 받아들여요. 기계론만 받아들이고 로크의 경험론을 받아들이고 로크의 경험론은 기계론과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오면은 라메트리의 인간 기계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원래 데카르트에서는 우리의 몸은 기계고 육체는 기계고 그다음에 정신은 그 기독교에서 관장하는 어떤 순수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다. 비물질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을 인간 기계론은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뒤집어 가지고 인간도 기계다. 인간의 육체만 기계인 것이 아니라 영혼도 기계다. 이런 주장하는 거죠. 이 부분을 라메트리의 인간 기계론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뉴턴 물리학 계승하고 이 네 가지가 계몽주의자들의 어떤 말하자면 그 정신적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무장하고 인간과 사회 문제도 과학적으로 이제 뭐든지 과학으로 다 해결하자. 예,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도 해서 여기서 사회과학의 어떤 이념이 나와요. 아직 사회과학이 태동하진 않았지만 사회도 과학으로 다 설명하고 그 신학이라든지 어떤 근거 없는 권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문제도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학주의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꽁트로 이어져요, 이 생각이. 그래서 꽁트에 와서 사회학이 나오잖아요.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과학주의라는 말 자체는 뭐 19세기, 20세기에 나오는데 20세기 초에 그렇지만 전신은 계몽주의에서 쭉 유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경험과 이성을 여기 로크의 경험론과 또 데카르트의 그 기계론적 이성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 이런 것들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경험과 이성을 결합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론과 경험론의 종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칸트만이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것은 아니고 계몽주의도 나름대로 실천적인 그 입장에서 종합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실제로 실천을 한 사람들이고 백과전서를 이제 만들어서 28권의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대중을 계몽하려는 그 노력들을 했고 실제로 상당 부분 성공하고 이제 루소의 사회계약론 같은 거는 혁명의 바이블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그 어떤 프랑스 혁명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친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게 계몽주의자의 일부로서 함께 일을 하면서도 계몽주의 내부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비판한 내부 고발자는 아니고 일종의 내부 고발자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예, 계몽주의를 비판하는데 이 계몽주의에 좀 과장된 부분이 있죠. 예,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기계론, 경험론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는 과학을 절대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한쪽이 너무 강하면 다른 쪽도 그 반대급부로 그 과장되게 마련이죠. 신학과 이런 권위에 그 반발하다 보니까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자, 특히 이제 과도한 이성주의가 여기도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이 계몽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니까, 인류가 계속 이성을 계속 발달시켜서 이성으로 인간과 사회 문제를 이제 이성과 과학으로 해결하고, 모든 것은 기계고, 그리고 기계니까 과학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명을 발전시킬 것,
것을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지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루소가 그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명이 허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일찌감치 지적을 하는 거죠. 이 문명이 만든 과정을 제거할 때 오히려 이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을 더욱더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서로 인간들끼리 질투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욱더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인간이 점점 더 비인간화되는 그런 과정을 상당히 일찌감치 파악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문명이 만든 과정을 제거한다면 그래도 남아있는 인간에게 남아있는 순수한 자연적 감정이 있다. 이것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제 이 자연적 감정을 성티망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 도덕적인 부분은 양심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양심은 신적 본능이고 이 신적이라는 이 신은 기독교적 신이 아니라 자연주의적 신이에요. 신적 본능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파스칼의 꾀를 아까 얘기한 순수한 감정 이것과 상통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런 소스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근대 철학자들이 외면했던 그런 인간의 어떤 그 뿌리, 어떤 인간 내면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영향, 파스칼 루소가 바로 이제 맨드비랑의 이제 멘토라고 할까? 정신적 멘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데카르트 영향으로 오면 이제 조금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데카르트의 영향으로 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카르트의 이 이원론 형이상학에서 물질을 기계론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계몽주의로 넘어가고 그래서 계몽주의는 영혼조차도 기계론으로 설명하고 정신은 이제 영혼 이런 부분은 기독교와 타협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는 말고 어쨌든 정신적 실체 부분은 독일 철학으로 오히려 가서 칸트 후설 같은 이 주제주의적인 경향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역할은 기계화돼요. 생명의 역할은 온전히 몸으로 이전이 돼서 육체는 기계이기 때문에 생명도 기계적 과정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동물 기계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에 있었던 그 인식론적인 경향은 로크가 이제 이어받았고, 그래서 로크가 이제 인식론적 경향을 발전시키죠, 영국에서.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아까 얘기한 그 계몽주의자들이 이제 영국이 빨리 이제 앞서 나가는 바람에, 민주주의가 앞서 나가는 바람에 영국을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면서 로크와 이제 뉴턴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번역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데카르트 안에 있던 인식론이 로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 로크가 발전시킨 인식론을 이 프랑스 사람들이 다시 수입을 해요. 그래서 그 꽁디악이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계몽주의 중에서 좀 순수한 철학을 한 사람이죠, 꽁디악이. 그리고 이 꽁디악이 맨드비랑이 살아있을 때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철학계를 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드비랑이 꽁디악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맨드비랑의 출발점은 로크와 꽁디악의 경험론이에요. 경험론에서 출발하고 그러나 데카르트의 영향 중에서 코기토의 그 이상, 원초적 경험에 대한 이상이 있죠. 우리 의식이 가장 원초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건 의식에 주어진 사실. 이런 부분, 코기토라는 그런 부분은 그 이상은 받아들이는데 다만 이것을 주의주의죠. 뭐 의지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볼롱따리즘, 주의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볼롱테라는 말이 맨드비랑에서 중요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핵심 개념이죠. 그래서 코기토 엘고 숨이 아니라 볼로 엘고 숨이라고 하는 거죠. 의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볼롱테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는 그리스에 없는 개념이에요. 이게 특이하게도 그리스에 없고 이 볼론타스라는 것은 의지는 기독교적 개념이에요. 그리스에는 뭐 굳이 비교하자면 텔로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건 목적성이죠. 그런데 이 목적성은 외적인 목적성이에요. 목적이 밖에 있어요. 볼롱 때는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원인이 되는 어떤 인과적인 내적 인과성이 되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자면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할 때 그 의지 개념. 그래서 인간이 그 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신이 인간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런 데 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볼롱테가 데카르트에서도 중요한 기독교 그 중세를 거치면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는 있어요. 데카르트에도. 그러나 인식의 어떤 중요한 개념으로 얘기하진 않죠. 인식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데 맨드비랑에서는 이것이 기독교적인 건 아니고 그 근원이 그렇다는 거고, 이제 이것이 의지라는 이 개념을 의지라는 이 기능을 상당히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해서 거기서부터 맨드비랑의 철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맨드비랑의 철학이 이제 시작되는 그 또 배경을 보자면 선천주의와 이 당시 이제 중요한 논쟁이 선천주의, 경험주의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데카르트 입장이 우리가 정신적 실체, 물질적 실체가 있다라고 이제 이것이 전제가 돼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동형성이어서 이성은 물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동형성이 전제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 속에는 이 지성의 관념이라고 하는 본유관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 수, 뭐 이런 제1 성질들, 지성적인 성질들이죠. 지적인 성질. 이런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대 인네이트 아이디어, 선천적인 개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래관념들은 감각으로만 들어오는데, 외래관념들은 진리성을 거부하죠. 그것들은 이제 부분적인 진리고 오류의 근원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거부하되, 본유관념들은 이제 진리의 진리를 이제 감지하는 것들이죠. 예. 이신론적 사고는 왜 나왔나? 네.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원인, 세계를 뭐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신이고, 그 신은 인격신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은 이 데카르트에서 인정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한계. 왜냐하면 전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물질적 실체, 정신적 실체, 그다음에 둘 간의 동형성이 있고 본유관념이 있고 미리 주어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누가 보증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신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 신이 인격신은 아니지만, 물론 데카르트는 본인이 또 믿음도 있었고 인격신인 것처럼 이야기도 물론 하죠. 하지만 이제 그 지성사에서 볼 때는 이제 그 개념이 나오면서 인격신 개념이 이제 사라지는 시기예요, 이때가.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초월적인 원인이 이런 전제들을 다 용납을 있게끔 보장을 해주는 이런 체제이고, 이제 경험론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죠. 그래서 로크는 정신과 물질적 실제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주체는 완전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것들, 밖에 있는 어떤 대상들이 우리에게 볼 때 수동적 주체가 그냥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로크는 데카르트의 영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실체를 소극적이지만 했어요. 이 데카르트의 전제들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국 경험론이 쭉 이제 역사를 거치면서 버클리, 흉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점점 거부하죠. 그래서 버클리는 물질적 실체를 거부하고 흉은 정신적 실체도 거부해요. 자,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되냐면, 꽁디악이 어떤 시대냐면 로크가 이제 좀 지나고 버클리와 같은 시대, 꽁디악의 시대는 이때가 18세기 말, 18세기 말이죠. 18세기 중반이에요. 그런데 이 꽁디악은 아주 자발적으로 프랑스의 로크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실제로 로크의 프랑스적 후예다, 프랑스적 제자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할 정도로 로크 철학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프랑스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때 뭐 우리가 뭐 귤이 뭐 어디를 넘어가면 탱자가 된다 뭐 하듯이, 이제 로크의 철학이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변형이 되는데, 어떤 식이냐면 꽁디악에 와서는 발생학으로 변형이 돼요. 발생학. 자, 그래서 로크에 남아있던 이 실체를 인정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 주체는 완전히 수동적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반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렇거든요. 로크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꽁디학은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출발해서 감각만 가지고 정신의 모든 기능들과 그 이 관념, 본유관념이라고 했던 모든 것이 발생하는 과정, 정신의 발생하는 과정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야심만만한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생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생명과 감각만 있는 수동적 상태의 정신, 이런 걸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가정하고 거기서부터 이 생명인데 감각만 이제 들어온다. 그럼 이 감각에 주의를 하면 그것이 이 감각에만 온전히 내가 관심을 두면 주의라는 아땅스용이라는 작용이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 그 감각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감각이 들어오면 새로운 감각과 기억을 비교하게 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이성의 작업이고, 거기서 판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쾌불쾌를 느낄 수가 있어요. 쾌고 감수성 이런 게 생명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이것이 동력이 돼서 그 동력이 돼서 원동력이 돼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 싫은 것, 그 고통스러운 것을 버리고 뭐 유쾌한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정신의 역동성, 생명의 역동성에 의해서 고차적인 이런 반성적 기능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생학적인 그 정신의 발생학, 이게 나중에 심리학의 원조가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정신의 발생학 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로크 철학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능적 운동은 인정을 해요. 생명이니까. 생명은 감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생명 그 얘기할 때 이제 그 감각과 운동을 동물의 영혼, 동물적 영혼으로 주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동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본능적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가 안 들어간 운동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의지가 들어간 운동도 하잖아요. 그죠? 내가 팔을 움직이고 싶다 의지를 하면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의지. 그럼 이런 의식적인 그 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본능적 운동이 먼저 있다가 본능적 운동을 나도 모르게 막 그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것이 계속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기억이 남고 운동의 기억이 남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감각, 이것처럼 기억, 그 운동의 기억들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는 좀 의도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지도 발생학적으로 그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꼰대이야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맨드비랑하고 연결이 돼서 그랬고, 자, 그럼 맨드비랑, 자, 이때는 이제 19세기 고전 역학과 경험론 이런 것이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때여서 물질 세계에 관해서는 맨드비랑은 뭐 기계론적 입장을 인정해요. 그런데 인간 기계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인간 기계론이 맞지 않는다. 인간이란 존재는 의지적 운동을 하는 존재, 의지적으로 운동을 하는 존재이고,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능동성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그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영국 경험론과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이 주체의 능동성을 완벽하게 이제 제거하는 과정을 이제 볼 수 있었죠. 거기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거 외에 이제 생리적 과정, 의지가 그 함께 의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생리적인 그 장기의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리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생기론의 설명을 수용을 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물질에 대해서 기계론을 인정하고, 생리적 과정에서는 생기론을 수용하고, 그거 외에 의지적 운동의 능동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인정한 셈이에요. 맨드비랑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 데카르트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인간도 기계론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한 이론론적 유물론이죠. 이런 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을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맨드비랑은 생명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러면 생명과 물질의 이원론이냐? 물질은 그렇다 치고 생명으로도 그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능동적인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맨드비랑에게는 주어진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질, 생명, 의지. 그럼 이 의지가 바로 아까 얘기한 볼롱때. 그런데 이제 그 의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수한 정신적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는 항상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의지는 신체의 내적 운동 속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의지적으로 운동을 할 때, 그럼 무슨 운동이에요,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근육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 우리가 이제 팔을 움직인다, 뭐 눈동자를 움직인다 할 때도 이것도 근육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근육 운동이 아닌 것은 없어요. 이 맨드비랑이 말하는 의지적 운동에는 항상 근육적 운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근육 운동을 할 때 이것이 근육이라는 것이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근육이 우리 신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자 하면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뭐 촉각 만진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거나 이것이 외부 대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근육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육 운동이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유기적 저항이라고 해요. 유기적 저항. 그래서 유기적 저항과 우리의 어떤 운동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원초적 사실을 이룬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코기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카르트에서는 사유한다.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할 때 이 사유는 순수한 정신적인 그, 그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원초적 사실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코기토는 본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경험론자들이 또 강조한 능동적 운동도 강조. 경험론에서는 주체는 그냥 완전히 수동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으세요? 좀 울림이 있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천주의를 회복하고 선천주의와 능동성을 회복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데카르트가 얘기한 굉장히 많은 전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신적 실체, 물질적 실체, 두 가지의 동형성, 그 다음에 본유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 채로 주어진 도구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도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다가 보니까 모두 다 거부하다 보니까 주체의 능동성까지 거부하게 되는데, 이 능력의 형태로 의지적 운동이라는 형태로 그런 것은 먼저 있다. 그것만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선천주의를 그런 면에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유 관념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거부하지만 이 능력이라는 것은 패컬티를 말해요. 패컬티. 능력 혹은 기능의 형태로 선천주의를 회복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의지적 운동은 바로 스스로가 원인이나 힘이 되는, 이것은 일종의 운동 감각이에요. 오늘날의 용어로 얘기하면 운동 감각이에요. 운동 감각. 우리가 이제 내적 감각 중에 운동 감각이라는 걸 오늘날 심리학은 인정하죠. 그래서 이 운동 감각이 능동성의 원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로 엘고숨은 볼로 엘고숨의 이 볼로는 신체의 운동을 그 매개로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곧 내 신체이다. 나는 내 신체를 갖는다가 아니라 나는 곧 내 신체다. 나는 신체적 운동을 하는 한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데카르트가 나는 사유하는 한에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맨드비랑에서는 나는 신체적 운동을 하는 한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2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운동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능동적 신체가 있고, 수동적 정념에 기초한 생리적인 수동적 신체. 이거는 생리적 신체예요. 두 가지의 신체가 있다. 이거 외에 이제 수동적 정념은 생기론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거 외에 뭐가 있었어요? 기계론적 물질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삼원론이 되는 거예요. 맨드비랑의 입장은. 모든 걸 다, 그래서 또 맨드비랑에 이르러서 너무 많은 걸 인정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맨드비랑은 이제 지적인 기능 이런 거 다 운동 감각으로부터 설명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나중에 많이 있고. 그럼 라베송은 뭐 어떤 사람이냐? 자, 라베송은 맨드비랑을 이어받아서 뭐 이런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기원이 있고 또 라이프니츠적인 기원도 있고 뭐 한데 그다음에 생기론의 영향도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시간이 관계상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의지와 생명을 오가면서 이 의지는 맨드비랑의 의지죠. 그것과 라베송은 이제 새롭게 생명 형이상학을 이제 선보여요. 그래서 의지와 생명을 오가면서 두 가지를 종합해서 생명 형이상학을 구축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베르그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라베송의 문제는 맨드비랑이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 아까는 정확히 말하면 삼원론이죠. 삼원론. 그런데 이제 우선 이원론부터 시작을 해요.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하죠. 모든 종류의 이원론은 항상 문제라고 봐요. 사람들 철학에선 그렇죠. 심홍동 철학에 보면 이제 양립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양립 마치 이제 변증법의 두 대립자처럼 새로운 존재자가 나올 때는 항상 양립 불가능한 어떤 전 개체적 상태가 있다. 그 양립 불가능성을 조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개체, 새로운 차원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사에서 보면 이원론이라는 게 나오면 이원론도 나름대로 어떤 이론론이 가진 굉장히 과대한 과장된 부분을 해결하다가 나온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또 그 이원론이 또 계속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두 개의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은 불완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통일해야 되는 이런 그 그런 그런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맨드비랑은 생명의 입장에서 이원론을 극복을 해요. 생명적 자발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걸 뭐냐면 라베송에서는 의지와 생명이 두 개의 다른 근원이죠. 생명은 생기론에서 말하는 생명이고 의지는 능동적 신체이고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정초하는 자발성으로서 생명적 자발성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능동적인 동시에 수동적이고 그리고 의지와 생명 간에는 단절 없는 연속성이 있다. 의지의 활동에서 생명으로 쭉 연속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의 의지가 출현하는 것도 생명에서부터 쭉 이제 연속적으로 출현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어떻게 그러한가가 중요하겠죠. 이런 현상이 있어요. 맨드비랑이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 설명이 안 된다라고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기원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의지와 생명이라는 두 가지. 그리고 의지는 능동적이고 생명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다른 현상이 나오는데 뭐냐면 습관이라는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어떤 습관은 반복할수록 무뎌지고 어떤 습관은 반복할수록 굉장히 명료해지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무뎌지는 것은 감각이죠. 감각 습관은 반복되면 무뎌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점점 맛이 없어지죠. 안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냄새도 그렇잖아요. 계속 같은 냄새 맡으면 나중엔 후각이 무뎌지죠. 그런 식으로 감각은 쾌락 같은 것도 그래요. 계속 쾌락을 느끼다 보면 그런 거는 나중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의지가 개입하는 활동 중에 지적인 활동 같은 거는 맨드비랑은 지적인 활동의 배경에 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운동 감각을 통해서 이 운동 감각이 들어간 의지는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료한 인식이잖아요. 이거는 반복할수록 명료해져요. 여러분이 어떤 모호한 그림을 뚜렷이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 형상이 뚜렷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지각적인 활동은 하여간 반복을 하면 명료해져요. 그러면 어떤 것은 모호해지는데 왜 어떤 것은 명료해지는가? 그것은 맨드비랑에서는 쉽게 설명이 돼요. 인간의 근원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의지와 생명 두 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습관은 능동 습관인데 지각이나 지성의 습관이에요. 능동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반복에 의해 무의식적 과정으로 변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모르는 곳에 처음 가서 이제 길을 막 이제 익혀요.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애매하지만 몇 번 반복해서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길을 잘 알게 되고 이제는 명료해지죠. 그런데 어떤 순간이 지난 어떤 반복의 어떤 순간이 지나면 너무 잘 알아가지고 기계적으로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동네를 다닐 때도 이제 그 뭐 주의를 안 해요. 그냥 다녀도 다 아니까 자동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자동적이 된다는 것은 그 무의식적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동적 식별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능동 습관의 특징은 원래는 의지적이고 명료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되는가? 이거는 마치 감각 습관이 이렇게 무뎌지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이제 의문을 맨드비랑이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의지라는 것이 기원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의 이중적 결과는 두 활동성, 인간에게 그 두 근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생명적 활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활동에 기인한다. 그래서 능동 습관은 반복에 의해서 점점 의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향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몽유병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몽유병자들이 하는 운동 같은 거는 그 기계적인 운동이잖아요. 무의식적인. 물론 그건 안 좋은 다른 걸로 바꿉시다. 의지가 안 들어간 운동이니까. 의지가 들어간 어떤 운동을 우리가 할 때도 처음에는 의지가 들어가서 명료한 의식으로 운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그 문제인데 그런데 이 기계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못하게 딱 막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딱 우리가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죠. 불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기계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막으면 그때 의식이 깨어나요. 그래서 모유병 환자들도 운동을 막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깨우면 사람들이 옆에서 그 운동을 못하게 막으면 깨어나요. 잠이 깨요. 모유병 환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깨어나면서 굉장히 불안을 느껴요. 불안. 네.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 능동적인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할 때 마치 그냥 무의식적이어서 완전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어떤 생명의 어떤 자발적인 이런 활동이 하나의 경향의 형태로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어떤 전개되고 있었고 그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 못하게 하면 그게 이제 막으면서 불안이라는 형태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에 이 무의식적인 기계적 운동의 배경에는 생명적 활동성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생명의 활동은 결코 완전히 수동적인 게 아니다. 이 생명의적 자발성 자체가 능동적인 동시 수동적인 활동으로서 두 가지를 다 정추한다. 그리고 이 생명이 거기서부터 의지가 나오는 걸 볼 때는 이 생명 안에 이미 지적인 잠재력도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해서 모호한 부분이 뛴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의식이 우선하는가 생명이 우선하는가라는 문제죠. 왜냐하면 라베송은 분명히 생명이 우선한다고 말을 하고 싶었으나 그 생명에서 어떻게 의지가 나오는가를 설명할 때 이 생명 안에 지적인 싹이 이미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명 안에 이미 지적인 싹이 있다면 의지적인 싹이 있다면 의지가 우선하는가 생명이 우선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심론이라는 용어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렇지 않다면 이건 그냥 생기론과 내 입장과 비슷해지겠죠. 입장이. 그래서 생명이론, 그냥 생명철학 이렇게 될 텐데 왜 이 유심론이라는 스피리추얼리즘이라는 말은 라베송이 만든 용어거든요. 왜 이 사람이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용어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생명의 특성을 의식에 의해서 또는 뭐 의지에 의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이런 식의 일종의 순환이죠. 왜냐하면 의식의 기원은 생명이고 생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순환적 정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베르그손에도 비슷한 그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라베송 부분 좀 길게 얘기한 거고, 시간은 뭐 1시간이 지났지만 베르그손까지는 해야 되니까 좀 더 나갈게요. 그 다음에 물질들과의 관계는 뭐냐? 아까 이제 이원론을 극복했다고 했는데, 물질은 있을 수 있었던 것과 있는 것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고 중간도 없고, 무슨 얘기냐면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직접 이행이 있으며 시간의 밖에 있다. 자, 이런 얘기는 이제 베르그손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진정한 개체를 이룰 수 없으며, 다시 말해서 진정한 존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무한히 퍼진 관성적 힘으로 존재한다. 이 당시가 19세기 초중반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관성적 물질이죠. 관성적 물질이에요. 이것이 자연 속에 있는 그냥 무한한 힘이지 존재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라베송에 따르면 생명에 이르러 비로소 개체가 나타난다. 존재자가 나타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의 모범이고 물질은 순간적 정신이다라고 보는 라이프니츠 입장에 가까워져요. 그렇게 되면 이론론이 되는 거죠. 생명의 이론론이 되는데 물질은 순간적 정신이고, 그런데 이 생명을 설명하는 내용이 의식 혹은 의지이다. 이렇게 돼서 유심론이 되는 거예요. 라베송 입장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입장하고 베르그손의 입장이 상당히 유사한 데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데도 있는데, 네. 의식의 지속. 자, 그래서 의식은 우리 이 세 철학자가 공통적으로 스피리추얼리즘이니까 공통적으로 의식을 강조하죠. 다 의식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베르그손 하면은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실론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진정한 시간이란 무엇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 진정한 시간의 모범을 의식의 지속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속이라는 말은 듀레이션. 아까 얘기한 라베송에서 이미 나와요. 라베송이 그 물질이라는 것은 시간의 밖에 있고, 그리고 생명은 시간과 더불어 있다라고 하면서 생명은 지속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정한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을 자신의 존재의 본질로 하고 있고, 물질은 거기서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해서 두 가지. 물질은 순간적 정신이니까 이미 이제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베르그손이 그 내용을 굉장히 풍부하게 이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자기 의식의 자기 지시적 과정이라는 용어로 이 지속의 특징 3가지를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베르그손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의 자기 지시적 과정이라는 것은, 의식은 일단 과정이고 매번 새로운 전체로 나타나는 과정인데, 그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사실은 운동이고 질적 변화이고, 변화를 운동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니까 요소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운동이고, 이것들이 전진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의 운동으로부터 소극적으로 자기 독립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자, 어떻게 그러한가 하면, 이런 그 과정에, 의식에 이제 지속하는 과정에 3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억이죠. 기억. 이것들은 이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적 작용, 이것들은 이제 운동이에요. 운동들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사라지지 않고 현재 속에서 남아있고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기억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이 운동을 한다 하면, A라는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B가 되죠. 그러면 A는 사라지고 B가 지금 현재 속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C가 남고 B는 사라지겠죠. 그럼 매 순간 A, B, C, D라는 현재만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이 의식의 지속이 아니라는 거죠. 베르그손 얘기는 하나가 나타날 때 그 앞에 것이 사라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나타날 때 그 앞에 것이 남아서,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남아서 A, B, C가 단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유기적 전체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다. 이게 의식의 지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잇따르는 요소들은 서로 위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회귀성에 의해 서로를 창조하고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조직화되고 상호 침투한다. 서로를 창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종소리, 베르그선이 많이 든 사례죠. 종소리를 4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의식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종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는 그 4번의 종소리가 어떤 질적인 변화로 녹아 있어요. 유기적 조직화 상태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귀적으로 또는 뭐 회고적으로 소급적으로 아까 3번을 더 쳤었지. 그렇지. 내가 4번의 종소리를 들었지. 라고 회귀적으로 4번의 소리를 종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회귀적으로 서로를 창조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조직화 상호 침투한다. 그래서 기억이 적극적으로 현존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이 지속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요소와 전체의 상호 반영. 요소는 전체를 포함하고 전체는 자신의 요소가 돼요. 뭐냐면 이제 베르그선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 영혼의 한 상태는 그 영혼 전체를 반영한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상태에 완전히 매몰돼 있으면 거기에 나의 전 영혼이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부분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부분이 전체를 반영한다라는 거. 이게 요즘 용어로 하면 이제 프랙탈 구조와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그 소우주가 대우주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는 뭐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베르그소는 그거를 이제 의식 상태를 관찰하면서 보여주는데 어쨌든 상호 반영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새로움의 탄생. 요소들 전체가 조직화하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유의미한 변화에 도달하게 되고 이 유의미한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수준의 새로운 조직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창조죠, 이게 창조.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책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속의 3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의식에서 베르그손이 발견한 시간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의식의 시간 의식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의식의 시간이 과연 다른 것에도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의식이 고립되고 다른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 사소한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우선 생명의 지속, 생명도 의식과 마찬가지로 지속한다고 할 수 있는가? 즉 생명도 시간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 아까 얘기한 라베송처럼 베르그손에서도 당연히 생명은 지속하는 존재이고 그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존재죠. 그런데 이제 창조적 진화에서 생명의 도약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네. 이 생명의 도약은 이런 뜻이죠. 생명의 탄생과 진화가 요소들의 연합과 첨가가 아니라 생명적 힘의 폭발에 의해 분해되고 분열되는 이런 과정이다. 폭발해서 마치 유탄이 이제 대포를 쏘면 이게 유탄으로 조각조각 나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죠. 네, 이런 식으로 생명은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조적 진화 2부에서. 요소들의 연합과 첨가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의 어떤 물질로부터 이제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것들이 이제 미소변이 그 다윈의 미소변이처럼 이 작은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변이가 첨가돼서 점점 이제 커다란 변화에 이르고 그렇게 해서 신종이 나타나고 하는 점진적 그 변화에 의한 그 생명의 탄생과 진화 그걸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생명적 힘의 어떤 분열, 어떤 폭발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서 생명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생명적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러한 생명의 도약은 이걸 설명할 때 베르그손이 사용하는 개념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의식과의 유비가 나와요. 바로 나와요. 바로. 생명은 의식과 마찬가지로 지속한다. 저 앞에서 우리가 의식이 지속한다라고 할 때 사용한 개념들이 뭐였어요? 변화, 기억, 창조예요. 변화, 기억, 창조. 이 변화, 기억, 창조가 생명의 그 탄생과 진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생명의 유비적으로 진행한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선하는가라는 문제에 또 봉착을 하게 되죠. 생명이 더 기본적인 실체인가? 의식이 더 기본적인가? 고민할 필요 없이 둘 다 지속이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긴 해요. 네. 그러나 의식과 생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런 순환에 또 빠지게 돼요. 라베솜처럼. 자, 그래서 아직 그 지속의 이론론이라든지 운동 뭐 이런 개념을 사용하기 전에 생명과 의식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생명은 의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뿐 아니라 의식의 원리에 의해 진행한다. 단순한 유비가 아니라 그 생명이 진행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의식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물질 속에 던져진 의식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잠듦과 깨어남 이라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기보다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이중적 작용에 의해서 생명 진화를 설명하거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라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유심론이고 그야말로 유심론이고 뭐가 되겠어요? 초의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 의식이라는 게 뭐냐? 생명이 물질 속에 던져진 의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의식이 뭐냐라고 하면 그때 가면 그 의식이 어떤 무슨 영혼과 같은 그런 실체가 아니라 그 의식을 설명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의식의 궁극적 의미는 영속적 성장이며 끝없이 이어지는 창조다. 또는 연속되는 분출이다. 끝없이 생성이죠. 끝없는 생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이 그와 같이 정의된다면 전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신을 그 영속적 성장이자 창조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형용 모순이죠. 신은 완성된 존재, 완벽한 존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일종의 비유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그 최종적인 어떤 실제로 놓는다면 그것은 미완의 존재다 이 말이죠. 미완의 존재. 그것은 끝없는 생명이고 끝없는 행동이며 자유이고 창조가 그와 같이 생각된다면 신비가 아니다. 신비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베르그손이 생명도 의식에 의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최종적 실제는 뭐가 되냐면 의식 또는 정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신주의 유심론이 되는 건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뭐가 정신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창조다. 창조는 지속이고 그리고 의식은 지속이고 이렇게 되는 거여서 토톨로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창조가 뭐냐? 창조적 자연은 능산적 자연이고 물질적 자연은 소산적 자연이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마지막 저서에서 나오거든요. 요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 창조적 자연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굳이 의식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나? 쓰고 싶으면 쓸 수도 있지만 또 베르그손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더 좋은 말이 없어서 우리는 그 보편적 의식이라고 불렀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창조, 그다음에 뭐 의식, 초의식 이런 것들. 그러면 더 좋은 말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자연과 이제 동일시하거든요. 자연을 보편적 의식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스피노자에서 능산적 자연, 소산적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 자연주의라고 하잖아요. 스피노자를. 그래서 이것이 유심론이냐? 유심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용어만 가지고 보면 그러나 이것은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심론을 강조하면 이것이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의 해석이고 9위의 뭐 이런 초중반의 해석이고 그리고 이제 중반이 넘어서면 둘레즈 뭐 일당백으로 혼자 하는 거지만 둘레즈적 해석은 유물론적인 해석, 자연주의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 얼굴을 베르그손 시간이 많이 갔네.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둘레즈는 이렇게 보는 거죠. 둘레즈 들어가기 전에 마저 합시다. 부분. 자, 물질과 의식의 관계가 베르그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때 의식은 초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은 대립된 방향의 두 운동이다. 두 대립된 방향의 운동이다.
물질은 해체되는 운동이고 이것이 결국 도달하는 곳은 지성성이고 물질이 그 추구하는 것이 지성적 우주이며 기계적 우주, 데카르트적 우주죠. 기계적 우주다. 그리고 정신은 생성하는 운동이며 이것은 정신성을 향하는데 이것은 직관적이고 생명적 우주를 말하죠. 그럼 정신이라는 게 지금 여기는 지성이 있고 여기는 직관이 있는데 이 지성적 우주, 왜 물질은 정신이 아닌데 지성적 우주를 향하는가? 지성은 정신이 아닌가? 라고 물을 수 있죠. 정신을 이 에스프리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데카르트에서 에스프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성이에요. 무엇보다도. 지성이고 그 다음에 베르그손에서 정신은 무엇보다도 직관이에요. 그런데 물론 정신은 지성을 포함하죠. 그런데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직관 속에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정신의 모범으로 하느냐라는 데 따라서 다른 철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일상 용어로 두 가지를 다 정신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 엥투시용이라는 말이 파스칼, 꾀르, 그 다음에 루소의 그 순수한 감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맨드비랑의 그 몰롱테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 소스가 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은 무엇보다도 지성이라고 하는 마인드 혹은 데카르트적 에스프리 이런 거 하고 이제 다른 근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래서 전자는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이 물질에 적응하다 보니까 물질에 적응하는 능력으로서 개발한 것이 지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후자는 직관이라는 것은 생명의 본래 특징, 생명의 본래적인 특징과 공감하는 능력으로서 원래 있던 것, 본래 있었던 능력이 직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외에 그러면 지금 베르그손에서 뭐가 있느냐면 의식과 생명, 의식 생명이 아니라 의식과 생명은 순환적이니까 이제 뭘 강조점에 따라 이제 다른 것 뿐이고 의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질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라고 해서 좀 특별한 또 존재를 설정하는 우주라는 게 있어요. 이 우주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미완의 것이다. 생성 중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주는 지속한다. 그런데 아까 물질은 어떠냐면 물질은 해체되는 운동이죠. 이 우주는 지속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창조를 말해요. 창조. 우주라는 것은 새로움의 분출이다. 전 우주는 그 미완의 것이고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중이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분출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의식의 지속하고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아까 스피노자의 그 능산적 자연, 창조적 우주니까 그런 것을 베르그손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 말하는 물질은 기계론적 우주예요. 데카르트적 우주. 네. 어떤 법칙적 우주. 어떤 엄밀한 법칙에 종속되는 우주이고 지성으로 파악하는 우주이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베르그손이 이렇게 말할 때 시간은 발명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가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발명이라는 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지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런 시간은 바로 이제 기계론적 시간이 되겠죠. 기계적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시간은 예측 불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은 창조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움의 분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르그손에서 뭐랄까 제가 이제 상당히 탁월하다고 보는 점은 이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완벽한 개념화가 여기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진정한 시간이 예측 불가능성과 창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자연을 예측 불가능성과 창조로 다시 보자라는 거죠. 이것이 뭐 이런 창조가 정신적인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사소한 논의로 보여요. 그게 아주 심각하던 시기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예요. 그때는 그
고전 물리학이 이제 위세를 떨칠 때였기 때문에 기계론적 물질관이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꽁트니 계몽주의 뭐 하는 그리고 사회과학이 그 당시 태동하고 하던 이런 모든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다 기계론적 우주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계론적 우주에 일격을 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과 창조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물질의 어떤 기계론적인 이런 개념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이 베르그손의 이런 창조, 예측 불가능성, 정신 뭐 이런 것이 뭐랄까 하나의 새로운 신비적 실체 이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쪽 입장을 라베송, 맨드비랑 라베송, 베르그손의 입장이 이제 꽁트나 이런 실증주의, 기계론적인 그 사회과학 이런 쪽의 입장에서 뭐랄까 상당히 그 보수적인 입장으로 왜냐하면 이제 기계론이 진보를 전유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계몽주의 이래로 진보를 전유하고 어떤 뭐 이제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진보를 전유한 이 기계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그거 자체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죠. 이데올로기화 되는 경향이 있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베르그손의 이런 생각들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좀 오해된 부분이 있었고 이런 사정이 오늘날은 아니고 한 뭐 19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그 사회과학 아까 얘기한 기계론 뚱구꽁트의 실증주의 그런 것들을 있는 사회과학의 그 말미에 이제 인문과학이 나오잖아요. 인문과학, 구조주의 인문과학이 나오죠. 인간과학이 구조주의 인간과학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베르그손적인 유심론의 일격을 가하면서 또 일격을 가하면서 예측 불가능성. 왜냐하면 구조라는 것은 결정된 거잖아요. 예측 불가능과 창조는 없다 하면서 이제 인간도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실증주의 이념을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거예요. 물론 실증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물리적 환원주의도 아니고 조금 다르긴 한데 구조주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베르그손이 그 1900년대 중반쯤에 좀 이제 사라지는 계기가 돼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구조주의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또 구조주의에 대한 반발로 후기 구조주의가 나오고 들레즈가 나오죠. 후기 구조주의. 그러면서 구조라는 게 그렇게 어떤 굳어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역동적인 것이다. 라는 입장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르그손이 또다시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들레즈 같은 일부 철학자에 의해서 빛을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들레즈는 이제 베르그손은 유물론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유물론이 유심론적 색채를 제거해요. 지속을 가지고 타자성의 철학, 그다음에 기억은 차이, 지속은 자기와 달라지는 것, 기억은 차이의 공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잠재성이고, 그다음에 엘랑은 생명은 차이의 분화 운동이고,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것이고, 그다음 물질은 지속의 가장 이완된 정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또는 뭐 지속은 물질의 가장 수축된 정도이고, 요렇게 얘기하면 이게 유물론이 되는 거죠. 지속은 물질의 가장 수축된 정도, 물질은 지속의 가장 이때 물질은 기계론적 물질이에요. 하여간 이런 방식으로 베르그손을 이제 유물론화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베르그손의 그 지속을 물질화하면 그러면 그때의 물질은 다원론적 물질이 돼요. 기계론적 물질은 아니죠. 왜냐하면 역동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레즈의 물질 개념도 상당히 그 복잡한 걸 알 수가 있죠. 단순한 건 아니죠. 기계론적 물질은 차이와 운동의 극단이라고 해서 제가 제 책의 마지막에 들레즈적 해석을 넣은 것은 베르그손의 이 양면성이 있는데 이제 앞에 저는 이제 근대 프랑스 철학부터 베르그손을 설명하다 보니까 유심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유심론적인 유심론 전통의 끝자락에 베르그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의식을 강조하고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연화되는 과정이 또 베르그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레즈가 받아가지고 유물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베르그손이 베르그손의 이중적 해석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함께 보여주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맨드비랑이나 라베송이 그 활동하던 그 시기는 기계론적인 입장이 워낙 강력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기계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생명이나 정신과 같은 정신의 능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드비랑이나 라베송이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제, 기계론적 전제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것은 너무 과장되고 왜곡된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과정에서 유심론이라는 그런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르그손 시대에는 자연과학이 그나마 좀 더 발달을 해서 좀 유연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후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장이론과 연력학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진화론도 나오고 하면서 베르그손이 좀 더 자연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그런 부분을 또 전개시킬 수가 있었던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뭐 당부랄까 뭐 그런 게 있다면 유물론이니 유심론이니 이런 식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용어에 너무 이렇게 그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내부에 있는 그 정신, 어떤 정신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그야말로 어떤 엘랑으로 그런 활동을, 그런 철학이 이제 세워졌나. 이걸 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철학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세가, 태도가 이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될 텐데 제가 미리 받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대답드리지 못하고 양이 많아서 그중에 이제 프랑스 철학이란 무엇이냐, 프랑스 철학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프랑스 철학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런 몇 가지 질문이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만 간단히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의 질문을 받을게요. 프랑스 철학은 영국과 독일의 철학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상당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독일 철학, 영국 철학 하면은 그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독일은 관념론적인 특징이 있고 그리고 영국도 경험론적 특징.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적인 경향과 더불어서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는 어떠냐면 아까 계몽주의 이미 데카르트 시대에 데카르트 자신이 이제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잖아요. 나중에 네덜란드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라틴어를 철학하고 그 당시 원래 시대가 그랬고 그래서 상당히 국제적인 유럽적인 철학이라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뭐 프랑스적인 철학이라기보다 그다음에 계몽주의 시대는 이 계몽주의자들은 이제 영국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형성이 되니까 다른 나라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때쯤 아까 꾸쟁이라는 철학자는 또 독일 철학 칸트 헤겔 이런 사람 주로 헤겔이었죠. 헤겔 셸링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국가 철학을 만들려고 하죠. 그때는 언제냐면 왕정 복고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혁명 철학을 죽이고 이제 그 국가 철학을 이제 사람들을 온순하게 만들기 위한 철학이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 헤겔과 셸링 철학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헤겔이 들으면 싫어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마구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그 독일 관념론이 유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오면 또 누구를 받아들여요? 헤겔, 하이데거, 푸설과 더불어 또 니체, 막스, 프로이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대 프랑스 철학이 또 살찌워지고 그런 걸 보면 프랑스 철학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특징 이런 걸 그 고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영국과 독일의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양쪽 것을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우리 삶과 유리되지 않은 철학이라는 거.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울 만한 부분이 있어요. 데카르트의 기계로는 데카르트 철학은 그 시대에 그 기독교와 대적을 하면서 나름대로 타협하고 화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학문의 영역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계론, 자연에 대해서는 기계론을 주장하고 영어는 종교에 맡기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계몽주의는 뭐 그 당시 여전히 왕정과 기독교와 그 이제 대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철학이었고 그리고 이 계몽주의 시대부터 지식인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날 앙가주망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의 특징이 이때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철학이 이론만 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별 쓸모가 없다고 봤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용어로 철학하고 문학적인 용어로 하고 예술, 문학 이런 것과 소통하면서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의 사고에 다가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은 굉장히 쉽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심오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별로 계몽주의 철학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여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가주망 전통이 이때부터 있어요. 그것이 이제 혁명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은 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또 생각이 나면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프랑스 철학이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철학은 왜 이렇게 그 어렵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조주의 이후부터 프랑스 철학이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것, 바깥의 사유 혹은 뭐 다른 것, 뭐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과는 다른 그런 방식으로 철학을 하다 보니까 사유도 좀 다르게 하고 그다음에 쓰는 방식조차도 그 완전히 다르게 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전통에 대한 어떤 거부, 그 와중에 이제 베르그선도 이제 좀 잊혀지고 이런 건데 전통에 대한 거부의 일환으로 글쓰기 방식도 굉장히 이제 새롭게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글쓰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의 새로운 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명료해요. 프랑스 철학이. 그래서 그건 최근의 일이고 그다음에 프랑스 철학을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느냐, 불어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 하면 물론 좋죠. 하시면 좋고 한데 그 아주 잘하지 않아도 그냥 기초만 해도 여러분이 번역서도 많고 하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무조건 원서를 읽어야 되는 건 아닌데 다만 번역서를 읽을 때 번역어가 다 다르고 또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용어를 판별할 정도의 그 불어 정도는 알면 좋겠죠. 네. 그래서 불어를 하시면 좋고 불어로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불어 그냥 용어를 판별할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철학사를 꼭 해야 되느냐? 철학사는 중요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끝이 없으니까 어, 그, 그 이제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긴 하되 좀 친절하고 그 괜찮은 안내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러나 이제 너무 이제 깊이 빠져서 하다 보면 또 삼천포에 빠질 수 있으니까 원래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목적 의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철학사를 하실 때는 이제 좋은 책을 고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전문적인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대답할게요. 사물의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그 문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형태지각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형태지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메를로 뽕띠나 심홍동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태 심리학,
형태가 구성되는 과정, 주체와의 역동적 관계 이런 것을 아시려면 형태심리학과 심홍동, 멜로뽕띠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길었죠? 감사합니다. 네. 3세기를 하다 보니 네.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잠깐 쉴까요? 아니면은 계속 연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까요, 선생님? 3분만 쉴까요? 네, 그러면 8시 제가 40분에 네. 네, 3분만 쉽시다.